조금 전까지 초등학생 학년기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들에게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봤는데, 이어가지고 초등학생들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처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것들이 이런 대인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새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기존 친구들이랑 멀어졌어요. 학교 오랜만에 갔더니 친구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이제 부모님이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든지, 아이가 속상해하는데 꼬치꼬치 캐묻는다든지,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이제 아이가 막 엄마 나 힘들어하는데 응 그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래? 어떻게 뭐가 문제니? 도대체 누가 문제니? 그 새끼 누구야? 내가 엄마가 가서 때려줄게.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꼬치꼬치 들어가면은 아이는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는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듣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아이가 이제 필요로 하거나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그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좀 달라지는데, 요거는 1학년생들이 제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또는 1, 2학년 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3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를 갔던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에게서 이제 교사란 약간 좀 가짜 엄마? 2차 엄마? 같은 그런 존재예요.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인데, 초등학교부터는 사실 좀 달라지거든요. 교사는 이제 교사다라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생기지만 아이들은 이거를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들이 좀 준비를 시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치원과 학교 선생님은 좀 이렇게 다르다. 그걸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도 같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집에 아이가 둘 이상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번쯤 한 번이 아니지 매일 한 번 겪으실 부분, 형제 자매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되게 잘하는 말도 있어요. 아이고 형이 동생한테 양보 좀 해라. 넌 동생인데 형 말 좀 들어야지.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양육을 시킨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에게 약간 이런 것들을 바란다. 우리는 너가 이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들이 주는 메시지는 너가 방금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의 위치가 중요해.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니까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해라 라는 메시지가 돼요. 아이들은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일단은 말은 들을게 하면서 나중에는 딴짓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엄마한테 들키면은 망하는구나. 엄마한테 다음엔 안 들키고 동생을 괴롭혀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갑자기 아이가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구나. 동생을 괴롭히는 건 나쁜 짓이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거나, 모든 갈등에도 일일이 꼬치꼬치 딱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역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형제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나랑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의 타인이에요. 그 타인과의 갈등은 앞으로의 모든 사회적 경험에 대해서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향마저도 내가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지켜봐 주면서 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지는 않는지만 그것만 적당하게 개입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개입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지금 어떤 거가 문제일까?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이럴 때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너는 좀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니? 형은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덜 격양됐을 때 물어보면은 꽤나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꽤나 괜찮은 대안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먼저 가지고 놀 테니까 다음에 동생이 가지고 놀게 해줄게요. 라든지 이런 말들을 애들이 잘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게 하면 돼요. 물론 아이들은 미숙하니까 여기서 좀 이기적인 옵션이 나올 수도 있죠. 내가 형이니까 그냥 내가 갖고 놀래요. 쟤는 딴 거 갖고 놀라고 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떨까? 반대로 동생만 갖고 놀면 너도 좀 많이 섭섭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개입을 하면은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납득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계속 대처를 한다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혹시 이거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또 요즘 정말 지겹게 들리는 말 중 하나, 스마트 기기. 그렇죠?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어쩔 수 없었던 게 2019년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한심한 짓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 봄이 되면서 집 밖을 안 나가고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시민의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권장이 됐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핸드폰 좀 하고 있어라, TV 보고 있어라. 게다가 수업마저도 컴퓨터랑 뭐 태블릿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 제공된 거죠. 야, 이게 맞아. 이 행동을 해라. 라고. 게다가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되게 부모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6학년 때 사주려고 했는데 핸드폰 4학년 때 사주고, 원래는 새로 사주는 거 아직은 좀 괜찮지 않나 싶은 거 새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원래는 앱에 막 시간 제한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풀어줬어. 이제 와서 갑자기 2022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게 하는 게 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주 나오는 얘기가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말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야는 한 문장이 아니에요. 저건 두 가지 문장이거든요. 핸드폰을 그만하고 공부를 시작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는 멈추고 싫어하는 걸 시작해라. 여러분에게 지금 밥 먹고 있는 도중에 밥 그만 먹고 운동해라. 드라마 보고 있는데 드라마 끄고 가서 토익책 펴세요. 어우, 되게 힘들죠.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학생생 시절을 생각하면은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은 얘들은 2년 동안 새로운 당연함을 겪었어요. 얘들은 핸드폰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 당연함을 지금 나한테서 뺏는 거야,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를 나눠가지고 뒷부분은 빼세요. 일단은 핸드폰을 그만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핸드폰 대신에 다른 즐거움을 줘야지 핸드폰 그냥 무작정 뺏고 더 싫은 거를 해라 라는 건 절대로 통하지 않거든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뭐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뭐 산책, 소풍 같은 행동을 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 기기는 이제 우리가 안 사용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는 우리 인생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스마트 기기를 나는 안 쓰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거 없으면 일을 못해요. 제 업무의 태반은 요거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은 물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생활은 스마트폰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어른이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교육을 해주면서 목적에 따라서 사용 기간을 정하는 것도 썩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넌 무조건 하루에 스마트폰 2시간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유튜브는 뭐 1시간, 뭐 음악 듣기는 뭐 30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 근데 뭐 이거는 확실한 무슨 교과서에 나온 시간 제한이 정해진 건 없지만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한 1시간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도 가능하면 2시간 넘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는 게 썩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혹에 약한 동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이어트 한 번이라도 해봤다 살면서. 손 안 든 분들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저 해봤죠? 다이어트 할 때 냉장고 꽉 채워놓고 뷔페에 가서 음식 보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건 광인이에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집안에서 음식 치우고 당장 눈앞에서 좀 내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차려놓고 다이어트를 해요. 왜냐?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아이들 보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눈앞에 핸드폰을 딱 들이대놓는 거는 일종의 함정수사예요. 너 한번 이거 진짜 안 하는지 보자.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눈앞에서 치워놓는 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합니다. 자, 또 이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약간 안전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 이런 데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정보를 되게 거리낌 없이 줘요. 그러지 않도록 반드시 좀 교육을 시키는 거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서 이게 좀 지켜지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아이들이 간혹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기기 사용 제한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을 너무 조금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랑의 핸드폰 사용 시간 약속을 어겨가지고 이번 주는 스마트폰을 뺏는다든지 좀 빡세지 않나요? 한 번 실수했다고 일주일 뺏는 건. 그렇다고 또 어떤 어머님은 넌 이거 핸드폰 제한 어겼으니까 오늘 3시간 사용할 거 2시간으로 줄일게. 별로 벌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 제한을 하는 거는 좋은데 상식적으로 아이가 딱 불편은 하지만은 이거 억울하지는 않을 정도로 서로 좀 합의해서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엄마가 많이 화났으면 5시간 제한이고 엄마가 조금 화났으면 2시간 제한이 아니라 예전에 꼭 합의한 대로 그만큼씩만 제한하는 게 좋아요. 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에티켓을 당연히 가르쳐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안마다 약간 달라요. 핸드폰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가정마다의 좀 기준이 있고 여기에는 되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가정의 기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에게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요거는 좀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너가 줌에서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하는 말들 보이는 모습은 네가 교실 안에서 일어나서 하는 거랑 똑같다. 그냥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다. 너가 SNS 같은 데다 올리는 것은 명동 광장 한복판에 가서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랑 동등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냥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나는 내 방 안에 있고 나는 뭐 잠옷 입고 있고 굉장히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이에게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은 또 공부가 힘들죠.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공부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요. 근데 어른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건데 시키니까 하는 것조차도 최근 2년 동안 좀 덜 시켰어 우리가. 근데 갑자기 더 시키고 있어. 애들은 억울하죠. 뭐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난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할 게 늘어나.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기도 해요. 너 뭐 설명 제대로 듣기는 했니? 공부할 마음은 있냐? 대충 할 거면 아예 때려쳐! 뭐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해도 그렇겠구나 하고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은 그럼 너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좀 힘들어졌을까? 너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고, 비단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가 힘든 이유는 공부는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이 너무 늦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행동과 보상이 되게 밀접해요. 드라마를 본다. 지금 당장 재밌어요. 말 그대로 드라마를 보는 이 순간 너무 재밌어. 음식을 먹는다. 이 순간에 너무 행복해요. 공부를 한다? 딱히 지금 행복하거나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거나 그럴 때서야 이제 만족감이 느껴져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흥미있는 거에 일단 행동을 해보고 내가 흥미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한 거는 더 만족감이 커지는구나. 내가 그냥 재미가 있어서 시작한 종이접기가 나중에 작품들이 모이니까 정말 장관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공부라는 되게 장기 프로젝트도 할 수 있을 만한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꼭 너무 공부에 집착하지 마시고 뭐가 됐든 아이가 흥미있는 거 다른 걸로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유도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환경 얘기했죠. 스마트폰 얘기할 때 똑같아요. 공부할 때 옆에서 막 내 집중력을 뺏어갈 만한 걸 잔뜩 깔아놓고 공부하라고 하는 건 되게 잔인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내일까지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드라마 틀어놓고 있으면 되게 눈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환경을 좀 정리해주고 부모가 옆에서 감독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감독이지 감시 아닙니다. 옆에서 무슨 눈 시퍼렇게 뜨고 그러니까 딴 거 한번 볼 때마다 회초리를 쫙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중간에 잠깐 딴짓 좀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멍 때리고 있다 싶을 때 잠깐 한 번씩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거나 뭐 이름을 불러가지고 뭐 잘하고 있니?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활짝 놀라면서 내가 잠깐 멍 때렸구나 하면서 다시 할 일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학습 계획 세우는 거가 애들이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계획을 엄마 아빠가 같이 세워주면 도움이 많이 되고, 애들이 만약에 글을 읽는 거가 지금 도저히 안 된다, 집중력이 안 돼서, 그러면 소리 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른들도 글 읽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차라리 입으로 이걸 소리 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읽혀지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꼼수지만은 이거 꼭 봐야 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잠깐 가려가지고 집중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아까 얘기 잠깐 했었어요. 일부에서 코로나라는 그 감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은 솔직히 덜하거든요. 2020년에는. 근데 2022년에는. 2020년 초기에는 이게 좀 되게 심했어요. 코로나가 마치 정말 우주에서 온 괴질 마냥 뭐 인류를 절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을 더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되게 좀 무서워요. 그냥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스스로 이걸 좀 알아보거나 이해할 만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오히려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막 쟤 코로나 걸렸대 하면 완전 왕따 된다든지 뭐 그런 행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런 막 청결에 대한 강박 행동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웃긴 게 2019년에 하루에 손 10번 닦으면 이상한 애였지만은 2020년에 하루에 10번 닦으면 모범생이에요. 2022년에도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 숨겨져 있던 강박 행동들이 뭐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강박증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 감염 그 자체에 대해서 불안한 아이라면, 물론 요즘은 잘 없을 거예요. 2년 전에 많았겠지만,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좀 어떤 거를 걱정하는지 다 물어보고 편안하게 그런 불안한 마음을 얘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세요. 아이가 엄마 코로나면 어떻게 할, 아이 헛소리 좀 하지 마. 너 벌써 코로나 걸린 지 6개월이 걸렸어. 이제 다시 안 걸려. 이러지 말고 도대체 그럼 너는 어떤 거가 불편할까 이런 거를 나도 생각해보고 아이한테 물어도 보고, 자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주세요. 뭐 아이야, 뭐 철수야, 코로나라는 거는 표면에 있는 항원 단백질이 너에게는 다시 작용하지 않겠다. 이러지 말고. 알았죠? 모든 정보를 근데 또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변이가 하나 더 있거든. 막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딱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주면서 아이의 그런 불안감을 너무 자극시키지 말고, 격리기간 끝난 아이는 괜찮다 이런 거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확진된 친구에게는 오히려 너가 먼저 다가가 보렴 이런 거 해주면 되게 많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길었지만 초등학생이 딱 여기서 끝났고, 이제 우리 청소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애들이 그 사이에 컸어요. 청소년기라는 그 기간 자체가 우리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고도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그냥 이게 뭐 그때 갑자기 애들한테 하늘에서 마법이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뇌 발달이 그래요. 이 시기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브레이크를 지배하는 발달 영역보다는 감정을 지배하는 영역의 발달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은 엄청나게 강력해지는데 브레이크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은 내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노출이 됐죠.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친구를 주로 만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피상적인 대인관계가 많고 미디어에도 좀 의존적이게 됐어요. 이런 대인관계 단절로 인해서 아이들은 우울감, 고립감, 불안이 생기고 부모 자녀 갈등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프만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해도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많이 심해졌다. 바로 보이시죠? 여기 되게 아주 대표적인, 정말 우리 정신과 외래, 소아청소년 정신과 외래에서 매일 적어도 한 2~3명은 올 법한 그런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김철수, 당연히 가만입니다. 재작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갔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주 한 이틀 정도 가가지고 대부분 중수업했어요. 코로나도 학원도 안 가고 주로 인강 들었어요. 학교에서 친밀한 친구 못 사귀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과는 어느 정도 연락했었는데 코로나랑 만나지 못했어요. 주로 집콕했어요. 집에서는 그럼 뭐 할까? 핸드폰 하죠. 핸드폰 하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보냈고, 컴퓨터 게임은 보통 언제가 재밌어요? 밤이 재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컴퓨터 게임과 핸드폰에 오는 사람들도 다 밤에 접속하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윷놀이를 하는데 2명이서 하는 게 재밌어요? 4명이서 하는 게 재밌어요? 4명이 더 재밌어요. 게임도 사람 많을 때가 재밌어요. 그래서 밤이 더 재밌고, 점점 더 밤에 늦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근데 늦게 일어나도 돼. 왜? 어차피 중수업은 9시 시작이니까.
8시 55분까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왜? 엄마가 이미 컴퓨터 켜놨으니까. 나는 가서 앉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잠옷 바람으로 어쨌든 앞에 까치머리하고 앉기는 했는데 계속 딴짓하고 뭐 딴 생각하고 막 그래 집중은 잘 안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모든 거를 엄마는 앞에서 보고 있어.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부모도 참다가 이제 한 번씩 터져가지고 화를 내요. 원래라면은 없었을 화죠. 왜냐면 이 시간에 애는 이미 학교 가가지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맨날 눈에 보이면 뭐다? 더 화난다. 그러니까 더 갈등도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그 잔소리를 받아내는 아이도 짜증이 많아져요. 엄마만 화나는 게 아니라 애도 화나.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나?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나? 그런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됐어요. 이제 마법처럼 갑자기 코로나가 마치 끝난 마냥 세상이 변했는데 중3이 되면서 갑자기 매일 등교를 하래. 나는 중학교란 걸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너 이제 진짜 갑자기 중3이래. 근데 수면이 갑자기 돌아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수면은 불규칙하고 매일 밤까지 게임하던 버릇은 남았어요. 새벽까지 잠은 잘 안 오고 서너 시간 자고 아침에 어떻게든 7시, 이제는 예전에 8시 55분 일어나던 거 6시 반, 7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준비를 하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얘는 반쯤 막 이렇게 좀비처럼 누워있고 엄마는 입에다가 막 밥 쑤셔 넣어주고 있고 옷 막 입혀주고 있고 어떻게든 가방 챙겨가지고 보내는데 매일 아침이 전쟁이에요. 그래도 지각을 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맨날 졸고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서 잠깐 또 좀 자고 오후에 또 피곤하다는데 어쩌겠어 재워야지. 근데 그렇게 자다 보니까 밤엔 또 반짝해요. 반짝한 에너지로 뭐해? 아, 다시 재밌는 게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게 다시 한 사이클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밤에는 즐거운데 다시 학교를 어떻게든 피곤하게 갔는데 친한 친구가 없어요. 난 지난 2년 동안 학교를 진짜 못 갔거든. 다 약간 좀 처음 보는데 저기 한 그룹 슈퍼 인싸들은 벌써 약간 한 그룹 만들어져 있어. 약간 나랑 친한 애가 없어. 학교를 가면은 되게 재미없어요. 쉬는 시간이 예전에는 5분이었는데 지금 막 10분으로 늘어났잖아요. 다시 그 10분이 너무 길어. 5분은 나 혼자서 어떻게든 앉아있어도 지나갔는데 10분 동안 앉아있으려니까 정말 애들이 나를 이상한 애 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재밌던 게임조차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러 하는 그런 게임으로 좀 바뀌었어요. 게다가 그런 짜증나는 상태에서 엄마는 또 뭐한다? 매일 아침 나보고 뭐라고 하고 매일 밤 나보고 뭐라고 해.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화가 되게 많아. 이게 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김철서라는 중학생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아이들은 디지털 미디어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생활은 불규칙해졌고 집중력, 의욕은 저하되는데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관계들은 매우 위축되고 단절됐어요. 부모와의 갈등은 악화됐어요. 매일매일 학교 갑자기 가래요. 근데 학교 갔는데 내 학업은 엉망이야. 왜 2년 동안 나는 학업이 잘 안 됐어. 근데 갑자기 모든 게 이제 정상이라고 하니까 대인관계도 스트레스고 막 왕따 같은 거 생기고 소외감도 생기고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어렵고 내 학습은 결손됐고 내 마음은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컨디션도 점점 불안해지면서 신체 증상도 생기니까 막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 아프대. 그래서 정말로 요즘 저희 거짓말이 아니라 신환이라고 저희에게 처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매일 오늘 처음 왔어요 하는 아이들 중에서 하루에 적어도 1명에서 2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컴퓨터 한 편만 앉아있고 자해를 해요. 정말 자주 들고 이럴 때 우리는 좀 뭐를 해줘야 되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좀 숨겨진 정서적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여기 이제 엄마들 집에서 오히려 너무 오래 봐왔던 부모님들은 약간 그런 인지적, 사고적인 함정이 빠져 있었어요. 얘가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고 있고 자해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얘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자해를 하는구나. 조금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되게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많이 해왔어요. 자, 여러분 한 20년에서 30년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가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30년 전에 아이가 엄마 나 배가 아파. 너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엄마 나 머리가 아파. 너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엄마 나 배가 고파. 너 TV 보느라 밥 안 먹었잖아. 똑같은 게 지금 이제 다른 걸로 그냥 바뀐 것 뿐이에요. 앞에 TV 대신에 다른 말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되게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되게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게 그 학교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거든요. 3년이었나? 하여튼 그냥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뭔가가 이상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아이가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시지 말고 잠깐 뭔가 이상이 나왔으면 혹시 아이에게 좀 숨겨진 정서적 어려움이 있나? 하고 한 번쯤 이렇게 내 레이더를 세우는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또 학교에서의 아이와 집에서의 아이가 반드시 똑같진 않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집에서의 나랑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의 나랑 또 친구와의 나, 남편과 있을 때의 나 약간씩 다른 사람이에요. 학교에서의 아이는 좀 어떤지 선생님에게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또 이런 정서적 어려움이 혹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나, 아이가 혹시 뭐 자해를 하진 않나,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나, 이런 것도 한번 탐색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고립되다 보니까 정서 발달, 기분 조절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기분이 변화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그건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그 우울한 기분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들을 아이들이 좀 못 배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감염 자체는 성인보다 청소년이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리 통제라든지 거리 두기 그런 걸로 인한 영향은 청소년들이 되게 강력하게 받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와서 그냥 코로나 끝났다, 이제 그거 없다라고 변화하지는 않아요. 환경적 변화라든지 일상의 회복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고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던, 결핍됐던 또래 집단과의 재경험을 만들어주고 성장의 기회, 탐색의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부모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또래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을 다시 좀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 습득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아유, 그러면은 당연히 전문가한테 오시는 게 맞아요. 맞죠? 저도 집에서 뭐 망가졌는데 일단은 제가 고쳐보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전문가한테 가져가요. 네. 저는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제 핸드폰 망가졌는데 껐다 켜서 안 되면 당연히 서비스센터 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결국은 아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인정하고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조금 더 얘기할 게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원주민이다. 얘들은 원래 여기서 태어났다. 마치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게 우리의 원주민인 것처럼 얘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디지털 이민자예요.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에서 태어나가지고 디지털 세상이 시작하는 걸 지켜봤고 지금은 그걸 살고 있어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정상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아이들의 디지털 사용을 판단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게임하는 거 보면 속 터지시죠? 도대체 얘는 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나? 근데 게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쓰잘데기 없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게임이라는 활동은 내가 특별하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엔도르핀 같은 그런 좋은 보상 호르몬들이 나오게 해주는 아주 좋은 보상 강화 활동이에요. 자, 여기서 좋다는 거는 뭐 도덕적으로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효율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마약도 아주 좋은 보상 강화 활동이죠. 왜? 먹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임도 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게다가 게임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글쎄요 뭐 어떤 예가 있을까, 뭐 애니팡 같은 건 나 혼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아, 특정 상호를 말하면 안 될까? 땡땡팡은 나 혼자 하는 건데 요즘 게임들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기성세대도 모모지 모모 오브 모모 크래프트 뭐 등등등 이런 게임들 보면 무슨 길드다 무슨 클랜이다 혈맹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과 막 으쌰으쌰 하기도 하지만 거의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유대감들을 아이들은 느끼고 소속감 그리고 지지를 거기서 받아요. 엄마랑 싸우는데 게임 길드원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SNS도 그래요. SNS가 어른들은 약간 좀 이런 게시판 같은 존재예요. 아, 나 좀 이런 일이 있었네. 이걸 게시판에 올려야지. 딱
하고 붙이는 개념이라면은 아이들은 온라인에 나와 오프라인에 나의 경계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온라인 메신저로 이어지고 온라인 메시지에 있었던 일이 그 다음날 바로 다시 학교로 이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애초에 얘들은 이거가 생활의 기반이에요. SNS, 영상통화, 온라인 게임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이거 비대면 소통으로도 충분히 친구 관계가 되는구나. 선생님 저 걔랑 친한데요? 저 걔랑 1년 동안 패매했는데요? 했는데 이게 진짜 대인 관계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좀 아니라는 거. 근데 아이들은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는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 얘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목마다하고 너무 짜증이 나. 당장 그만하고 싶어서 일단 좀 참고 그냥 적당히 해라. 너무 많이 하지만 말아라. 숙제는 다 했니? 뭐 열심히 참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안 해. 참다가 어느 날 이제 나도 폭발해서 짝 좀 해 하면서 막 스마트폰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여기서 애들은 갑자기 딱 놀라죠. 뭐 뜬 눈으로 쳐다봐. 도대체 우리 엄마 왜 그러지 하면서. 나는 진짜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런 거를 보니까 더 화나. 얘는 내가 지금 계속 말하던 거를 듣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 들어가지고 화나니까 핸드폰 던져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뭐 옛날식으로는 뭐 인터넷 선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이 일어나죠. 근데 또 한 이틀 지나니까 또 미안해. 아, 내가 또 그렇게까지는 없었나 하면서 새 핸드폰 또 사줘요. 자,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 시선을 바꿔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매일매일 똑같은 잔소리만 해. 나는 지금 내 친구들 보면 다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 지금 애들 하는 만큼만 하고 있는데 좀 어쩌라는 거지? 너 나보고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지? 아 됐어. 그러면서 세계의 경력기처럼 뚝 지나가다가 아니 근데 뭐 어제 그제는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왜 엄마 급발진이지? 근데 됐어. 저번에도 엄마가 핸드폰 부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3일 있다가 새 거 사주시더라. 개꿀. 이번에도 신모델로 바꿔야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이만큼 분노가 쌓이다가 터진 거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자동차 사고처럼 사고가 났고 어차피 며칠 있으면 다시 해결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서로 시선이 다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을 그럼 안 해야 되냐? 아니요, 하긴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는 여가 활동이고 친목수단이고 소통수단이에요. 공기라고도 표현해요. 우리는 공기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핸드폰 좀 덜 했으면 좋겠다면 그 시간에 뭘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정말 그냥 핸드폰 딱 내려놓고 불상처럼 가만히 서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만족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있거나 공부를 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원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이런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조절을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청소년기,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 얘기 중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거 어차피 안 먹혀요. 걔들 여러분보다 핸드폰 잘해요. 또 막 이것저것 막 어플로 막아봤자 다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한적 허용하지도 말고 무한적 제한하지도 말고 필요한 데만 선을 긋는 게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19금 컨텐츠 같은 건 좀 막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밤이나 새벽에는 좀 안 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가 좀 도움이 되고 감독은 해야 되지만은 감시는 하지 않는 그런 적당한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의사소통 방식,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벗어나야 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그 잔소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겪어봤을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100번 한다고 해서 100배의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이 할수록 애들은 이거는 나에게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잔소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효과가 점점 떨어져요. 참다가 한 번씩 이제 터지면은 오히려 나는 얘가 방금 한 행동은 그냥 1인데 나는 100번 참은 만큼의 100의 화를 내게 되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억울하고 아이도 화가 나요. 엄마 난 방금 1밖에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어저께 한 거 작년에 한 거까지 다 갖고 와.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엄마는 화가 나죠. 내가 1년 동안 참았잖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서로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감정 싸움으로 변해요. 더 이상 이제 오늘 모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서로에게 화가 날 대로 화가 났기 때문에 그 감정이 싸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고 규칙을 정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11시 반 이후에는 하지 말자라든지. 자, 그리고 또 요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잘 안 하는데 자녀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애들이 어릴 때는 좀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뽀로로 뭔지 다 알죠? 네. 그쵸? 마인크래프트 뭔지 알아요? 자, 조금 늘어났어. 여러분 뭐 앙상블 스타즈라는 게임 아시는 거? 없지. 맞아. 이래요. 요즘 한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뭐 리듬 게임이에요. 아, 일단 적어도 제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하니? 아, 그냥 게임이요. 그거 무슨 게임이냐? 아, 그냥 게임이요. 이런 대화를 원하시지 않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거 리듬 게임 아니니? 너 지난번에 하던 거 같다.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은 아이도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좀 더 나아질 수가 있죠. 좀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되게 중요한 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인식을 교육을 해야 돼요. 사이버 폭력은 실제 해요. 실제로 존재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는 일어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냥 뭐 저기 별세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은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 이성과의 채팅, 몸캠 피싱 등등등에 대해서 꼭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아이고 난 진짜 할 만큼 했는데도 밤새 게임하고 등교 거부한다. 게임 제한시키려고 하면 얘가 막 엄청 폭력적이 되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막 칼든다.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하면서 자해를 한다. 자살한다고 한다. 전문가한테 오십시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가한테 오십시오. 저희는 예쁜 간판 걸어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케이. 이제 약간 마지막 파트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포스트 코비드 시대, 이제 벌써 어느새 포스트 코비드가 됐어요. 우리가 막 뉴 노멀 하던 거 엊그제 같죠? 이제 뉴 노멀을 넘어가자고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이제 코비드라는 재난을 겪었어요. 코비드라는 재난은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었다. 세계적인 재난이었다. 개인의 안녕이 위협되고 삶의 터전이 타게 되고 사회적 손실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일어난 건 일어났고 그걸 어떤 일은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느낀 그런 재난의 고통과 충격을 줄이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돼요. 위협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 사람이 위협이 다가오면은 약간 이런 단계들의 변화를 겪어요. 평상시 이완 상태에서 있다가 딱 위협이 나타났어요. 그럼 각성이 딱 돼요. 짠! 하고 알람 모드로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위협이 다가오면 딱 이제 위협에 완전 대처를 하게 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위협에 제대로 대처 못할 정도로 커요. 그럼 약간 헬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약간 이렇게 혼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해요. 아예 그냥 그냥 이런 건 없는 일이야. 괜찮아. 코로나 안 걸려!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면은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추천드리는 되게 간단한 거가 이완기법 그리고 안정화 기법이에요. 이완기법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가 이제 호흡하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호흡을 하시면서 내가 호흡을 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시면 돼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공기가 내 코를 지나서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내 폐를 가득 채우고 내 폐가 이렇게 쭉 늘어가는 걸 느끼고 다시 한번 공기가 폐에서 기도를 통해서 코로 나오는 거를 느끼자. 이거에만 집중하자. 이거 집중하면 뭐가 좋은데요, 선생님? 집중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에 집중하면서 내 다른 걱정들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호흡을 하면서 이래요. 근데 오늘은 뭐 먹지? 그 아이들도 오늘 너무 힘든데. 아이고, 근데 남편이랑 오늘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지? 이만 안 되죠. 호흡만 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다? 안정화 기법의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무엇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돼요. 호흡에 난 집중 못하겠다. 그럼 호흡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무엇이 있지? 형광등이 있네, 창문이 있네, 옆에 마이크도 있네,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난 지금 내 몸은 현재 어떻지? 아, 왼쪽 어깨가 조금 무겁네. 오른쪽 발가락이 약간 간지럽구나.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잡생각을 좀 줄이는 그런 걸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되게 값진 경험을 했어요. 비싼 수업료를 내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활동 제한도 하고 대면 모임도 제한되고 등등등 하면서 또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게 가족과 개인은 되게 소중하구나. 일상생활이라는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관계의 정서적 충족감이라는 건 엄청 소중한 거였어. 공동체, 이타심이라는 건 진짜 필요한 거야. 라고 새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방역이라는 얘기 되게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죠. 한 단계 더 나갈게요. 마음 면역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탄력성이라는 거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무줄 아무리 느려도 손 놓으면 다시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힘들 때는 막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내 단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봤자 별로 탄력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 장점에 맞춰야죠. 나 학교 갈 수 없어요. 학교 못 가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과 있는 시간은 늘어났네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일어난 일에 단점을 본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어차피 일어난 거라면 장점을 봐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얘기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 레몬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영어 격언이거든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근데 솔직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레몬 좋은 거 아니야? 레몬 맛있지 않나? 왜냐면 우리에게 레몬은 되게 상큼하고 좋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얘네들, 서쪽 애들 그 정서를 이해되는 게, 얘들한테 레몬이라는 그 신 거, 그 사우어라는 그 개념은 약간 좀 인생이 힘든 거를 좀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너에게 소금 소태를 주면 된장이라도 담거나? 이런 느낌? 장점을 찾아내자. 그런 얘기예요. 모임 문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회식, 대가족, 명절 모임 이런 거 있었으면 이제는 개인 활동, 가족 중심, 소그룹 많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요즘 기조가 이건 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거든요. 개인 중심의 삶과 개인 중심의 이런 삶의 질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혹자는 이걸 보고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단순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만드는 거다. 라고 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경계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 경계를 내가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넘어가면 힘들어. 라는 그런 선을 딱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시간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고 무슨 요구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나는 저녁에는 집에 가야 돼. 나는 가족과 있는 것이 나에게 소중해. 이게 나의 경계야. 근데 부장님이 와가지고 아, 자네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음 주랑 다음 달까지 야근 좀 해줄 수 있나?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하셔야죠. 이러면은 나는 이제 내 경계를 포기한 거예요. 거기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에는 꼭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돼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경계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반드시 내가 거절한다고 이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나는 깨달아요. 자,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코비드-19을 겪은 어느 교사의 이야기예요. 작년에 학생들이 1학년일 때는 입학식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입학식도 못했는데 어느새 연말이 됐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등교한 날을 세보니까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더라. 대부분 학습량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그거보다 아이들의 관계 형성이 되게 걱정됐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3, 4월에 많이 싸워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약간 뽁짝뽁짝 서로 볶으면서 서로 친구가 생기고 막 우정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회성을 시험하고 연습하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이런 거 없었죠. 못했죠. 애들 학교를 안 오는데 어떻게 사회성을 실험해요. 실험할 사회성이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집안에서의 갈등이 더 많아진다. 엄마와의 갈등, 뭐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형제와의 갈등을 애들이 와서 더 많이 이야기한다. 트러블이 이제 와서는 학교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 이제서는 이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잃어버린 거는
학습이 아니라 사회성이 아닌가.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저희도 절실하게 느껴요.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요즘 오는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맺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실력, 스킬, 이런 게 사회성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거리두기, 비대면, 직접적인 만남의 부족, 교실에서 사무적인 부족, 디지털 매체로의 이행,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까도 근데 말했듯이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은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을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 내면의 발달 기회는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마음 방역을 이미 했고 내가 그거 언제 했나 싶었는지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넘어갔고 이제 마음 면역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는 이미 했고 아직 하는 중이고 넘어서 가지고 강점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관심을 두도록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언택트였죠. 비대면을 하자고 했으면 이제부터는 온택트로 대면을 넘어서서 비대면에서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좋은 점들이 있었어. 그것들만 쏙쏙 빼가지고 장점들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가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 나만의 경계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인식하고 그 외의 것들을 좀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가정과 학교를 넘어서 공동체에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금 그거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고요. 다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상담 시작하겠습니다.